국민의힘이 안도하고 자신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 달라진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만약에 판단만 조금 해서 부산에서 치러받겠다 한마디만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10% 이상 오르지 않았을까. 이제는 올 한 해 동안 부산에서 있었던 부산과 관련한 중요한 정치 이슈들 몇 가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그 4월에 있었던 그 총선에서 사실은 부산 국회의원 총선의 결과가 좀 의외였거든요. 사전조사는 그렇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한 석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소선거구제의 맹점이라는 부분을 따지고 감안을 하면 득표율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부산의 민심이 그러면 국민의힘이 완전히 쏠렸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야의 균형이 나름대로 잡혀져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언밸런스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제도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그러니까 이 지금 맹점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도하고 자신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 달라진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반헌법적 사태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이 잘못된 정치 제도에서 비롯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제에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손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 보니까 서울은 또 거꾸로 해요. 서울은 저 민주당이 또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면 국민의힘 지지표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의 한계인데 그래서 중선거구제는 학계에서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부산은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이 보수세가 지금 조금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에 한정시켜 보면.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인구 구성 비율을 보게 되면 전국에서 가장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죠. 전국에서 가장 그 21%. 우리가 초고령 사회. 제일 먼저 초고령 사회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수하고 진보가 다 이렇게 결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보수 이 결집할 때 아무래도 수적으로 우세한 쪽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일이 벌어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우리 지역 문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산업원의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거나 그다음에 비협조적인 것이 영향도 미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 영남권, 특히 TK 지역, 부산 지역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듯한. 저는 이런 행태가 민주당이 좀 더 포용적이고 전국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한계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불만들, 바로시 복합적으로 뭉쳐가지고 지난번에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이제 박 교수님이 이제 민주당에게 그렇게 표를 안 줘서 또 이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대 과제들의 차질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은 아니 국민의힘이 열심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의논을 하고 타협을 하고 뭐 절충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제가 지금 두 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부산이 17석을 줬는데 과연 부산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득이 되었느냐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국민의힘이 17명이잖아요. 전체 우리가 보면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입니다. 그럼 비율적으로 보면 16% 정도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 이렇게 면면을 보게 되면 지금 초선이 우선 많고 그리고 지금 부산의 어떤 그 주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의원 리더십이라는 것이 좀 잘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각계 전투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상 부산에 있어서 아까 민주당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대야 교섭력을 가진 의원도 지금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쌓여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또 국민의힘 안에서 보면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그 비친윤 계통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그 12.3 사태 때도 보면 그래서 들어가서 투표 그게 그 계엄 해제에 대해서 투표한 의원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주류가 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부산의 지금 현안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산 의원들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차기 대권을 유력하게 지금 노리고 뛰고 있는 후보잖아요. 뭐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영남 쪽, 특히 부산 경남에서 표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본인이 대통령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동진 전략에 지금 열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당신이 부산이 원하는 이 지금 부산 민심이 원하는 이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야만 이런 상황을 전국 정당화도 될 수 있고 당신의 차기 대선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이 지금 부산에서 이 민심 자체가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배척당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현안이 발생하면 그때 쪼르르 달려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산의 발전 자체가 대한민국의 발전, 특히 그리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 국가 균형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치들을 왜 당신들이 반기하고 있느냐. 이런 또 아픈 대목도 좀 찔러 보는 이 약간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공수양면의 그런 좀 이런 식의 전략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시의 입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게 부산이 도약하고 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구고 디딤돌이다. 그래서 이제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하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같이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공동 발의를 했어요. 했는데 1차 관문인 행안위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시도에서 뭐 특별도나 특별자치시를 만들어 달라. 여러 곳에서 하는 그 정도 비슷한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부산이 왜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어야 되는 이야기를 저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전달하는 노력이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국가 여론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좀 끌어오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이것이 그러니까 병시적으로 진행이 돼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아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주민들, 지역 주민들이 얘를 대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단순하게 그냥 부산 의원하고 친소관계에 의해서 그걸 도와준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법 활동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 자체가 여론에서 드러나야만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도 통과를 못하니까 급기야 이제 시장이 서울에 올라가서 여의도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 뭐 했나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계엄 정국에 맥혀가지고 완전히 그건 쑥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부산시장께서 서울 국회에 와서 농성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이 신문에서 봤는데 사실은 중앙위 유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는 박영진 시장께서 충격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을 하고 했지만 사실은 국회에서는 그것보다 더 절박한 모습으로 항의 농성하고 단식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에 계시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비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절박성에 비해서 이 부산시장의 항의 농성 자체가 얼마만한 절박감을 갖고 있고 그것들이 국민들의 눈에 비쳤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영준 시장께서 갖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엄도 아주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 이벤트에 가서 본인이 이러한 사안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박영준 시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노력들, 부산시 공무원도 많이 합니다. 근데 비단 이번 박영준 시장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부산 현안에 대해서 참 적지 않은 노력들을 해온 건 사실인데, 요번에도 어딥니까? 국회에 어떤 그 천막 농성할 때도 거의 보도가 안 됩니다. 보도가 안 돼 있고, 물론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렇게 크게 이슈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럼 그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 특별법, 그 다음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법 막 옵니다. 근데 부산에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그때 허남시 시장 계실 때부터 국제자유도시 그 안도 그때 계속 냈었죠. 냈는데 안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이야기를 끝냅니다. 부산에 해주면 대구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전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시각들을, 그 다음에 옛날에 노무현 정부 정도의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정부 당시의 그 정치적인 어떤 공간적인 어떤 권력 어떤 그 분포보다 지금 굉장히 더 열악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이 유권자에 따라서 정치의 권력이 움직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 분권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안 되는 이유는 형식적으로만 이양 사무를 준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나 재정을 끌어올려면 그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지난 20년, 30년 동안 지방 분권에서 권력을 우리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중앙 권력을 일부러 땡겨와야 되는데 주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허브 도시는 더 아시피 부산이 살아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어떤 도약을 위한 어떤 그 계기가 될 텐데, 지금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다. 점점 갈수록. 앞으로 2030년쯤 되면 더 부산 인구는 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죠. 1월 2일로 기억을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덕 신공항 건설 부지를 방문했다가 목이 찔리는 그런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부산에서 이런 일이라고 했는데, 헬기로 서울로 이송을 하니까 또 이제 그게 정치 공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마음에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올 한 해를 해고하면서 본인이 앉아 이렇게 뭘 잘했고 뭘 잘못했을까를 따져본다고 한다면, 아마 내가 가장 잘못한 부분이 부산에서 서울로 전원 조치를 한 것이다, 그거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가치가 이 국가 균형 발전이고, 지방 분권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이거 조치를 못하는 그런 사정도 아니었잖아요. 물론 본인의 상당히 건강과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높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좀 호들갑을 떨어서 자신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그 위기 때 사람의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드러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부산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문제를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이 사안을 만회하는 것은 어떨까 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그 논란인데, 헬기 수송이죠. 특혜. 왜 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남들 타기 힘든 헬기 타고 갔냐는 이야기하고, 또 부산 아까 말씀하신 부산은 병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그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외과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그동안 말로만 지역 어떤 균형 발전이냐 하지, 실제적으로는 전혀 이 대표의 머릿속에는 없다. 특히 아까도 우리가 4월 총선 결과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이 계속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불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말로만 맨날 분권이고 균형 발전이지, 알고 보면 그렇구나 하는 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만약에 판단만 조금 해서 부산에서 치료받겠다 한마디만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10% 이상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해프닝 같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좀 충격을 주지 않았나 어떤 우리 네. 정가에. 자, 마지막 이슈는 사실은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그러나 또 부산 시민들의 건강, 의료와 상관이 되니까 어쨌든 이 정부가 그전과 다르게 획기적으로 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의료개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정부가 사실 지금 국정 마비 상태인 상황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의욕 있게 추진했던 의료교육에 대한 명분은 분명히 좋았지만 사실은 그 진행하는 과정, 그 절차에서 네. 상당한 오판과 오만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금 공백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그 고집과 욕심이 이제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또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여야 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진짜 국민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아마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료 개혁 문제는 제가 의사 친구들도 있고 또 뭐 대학 총장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이건 정말 이게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의료 개혁에 대해 필요성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의사 수를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이게 처음 이제 단추가 나온 게 뭐 숫자잖아요. 2,000명 정원하겠다는 거. 이거를 카드를 쓰고 2,000명에서 사람도 한 명도 깎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 이제 급박을 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위협하는 거. 그래서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계속 꼬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의정강 의학계와 이 정부 간의 그 불신감을 정폭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그리고 단계별로 만약에 2,000명이 됐던 그 숫자도 사실 어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했으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을 윤 대통령식으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2,000명에서 한 사람을 못 깎고 이번에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의 그건 협상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타협하는 태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치를 윤 대통령을 모릅니다. 정치라는 걸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저는 지금 제일 걱정이 내가 아플까 봐 걱정이에요. 또 긴급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교통사고로 당하면 응급실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가면 의사가 있을까? 모든 국민들이 지금 시민들 다 걱정할 거예요. 그러면 복불복이다. 안 아픈 게 최고다 하지만 그 사람 이름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하루바삐 이 문제를 국민들이 그 의료라는 건 굉장히 자기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분간 지금과 같은 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도 계속될 것 같고요. 두 분께 우리 시민들 또 시청자분들께 어떤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항상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요, 우리 시민과 국민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처신하면 이 어떤 국난도 어떤 어려움도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을 회복하면 이 상황 뚫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항상 학생들한테 민주주의를 가르칩니다. 민주주의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 이상 최선의 제도가 없다. 이번 12.3 사태를 보면서 저는 다시 확인합니다. 역시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 그래도 상권 분립에 의해서 그 입법부가 이 행정부의 어떤 뭐 지금 폭주를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재확신을 갖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루어왔던 경제 성장, 발전, 그 어떤 그 성장에 대한 자신감 함께 다시 출발하는 대한민국 저는 그렇게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또 위로도 되고 또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